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푸는 편이신가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은 챙기시겠지만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온정을 베푸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인들이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인색해진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베풀었던 상대에 대한 믿음,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이유에 대한 믿음 등등 말이죠. 누구나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손해나 피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조금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베푸는 일로 인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으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집들이나 크고 작게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은 아주 심했어요. 같이 살고 계시던 조부모님께서 워낙 집안의 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부모님 두 분도 그런 영향이 강하게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 첫째이지만 여자였던 저는 태어나자마자 집안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연년생이던 남동생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차별을 받으며 자라게 됐죠. 이 차별이라는 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차별을 받다 보니 저는 사람들 눈치를 수시로 살피는 게 습관이 됐고 제 의사를 표현하는 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아이나 한다는 때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넉넉한 집안 사정과 집안의 얼굴에 자그마한 먹칠도 용납을 못하던 분위기 때문에 학업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제 또래에 비하면 값비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미술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마저도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계획 하에 받게 된 교육이었지만 저도 미술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집안 체면 치레 때문에 값비싼 미술 교육을 받고 있었을 뿐 저는 그 집안에서 하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동생을 전담하는 하녀였죠. 동생의 휴식을 위해 숙제를 대신하는 건 물론이었고 식사부터 간식, 스케줄 확인과 몸 상태 관리까지 전부 제가 남동생 곁에서 맡아야 했어요. 수발을 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런 삶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다 보니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된다고 한들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을 핑계 삼아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숨 쉴 시간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인이 돼서도 1년 동안은 제 생각처럼 지낼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학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동생의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1년 뒤 남동생과 가족들이 원하던 대학을 합격하고 난 뒤에는 저에게도 조금의 자유가 허용됐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자유냐 싶겠지만 저는 남동생의 그림자 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허용됐던 자유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집안에서 짝지어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했었습니다. 결혼마저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인 집안에서 자라 소극적이고 주눅이 든 제 성격이 발목을 잡았죠. 또 저희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저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제 반항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진행했으니 반항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 보게 된 남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채 22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집안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제 생각과 달리 자유롭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몇 차례 만나지 못하고 집안 어른들의 입김으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많은 사랑을 줬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아껴주셨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죠. 더없이 행복했어요. 당시 결혼 생활을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했었죠. 거기다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그 행복이 끝도 없이 증폭됐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이제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당시만 해도 가족들 모두 기뻐했고 또 저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해줬어요. 그런데 임신 3개월 차가 넘어갔을 때 받게 된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었거든요. 아유, 우리 선영이 왔니? 어떻게 우리 손주는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아이 여보, 우리 손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대? 의사한테 말 들은 건 선영이니까 선영이한테 들어보세요. 난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선영이 너 오늘 고생 많았다. 그럼 시간 보내다 잘 들어가라. 아이 여보, 몸 어디가 안 좋은데 그래? 아이 선영아, 저 사람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든? 병원 도착하셨을 때까지는 괜찮아 하셨는데 제가 검진받고 오니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몸살 기운 같다고만 말씀하시던데.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참. 몸이 안 좋으면 나보고 대신 가라고 해야지. 잘못하다가 선영이 너한테 몸살 기운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넌 괜찮니? 네 아버님, 전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다. 저 사람은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병원에선 뭐라고 하디? 다 괜찮다고 하지?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기 성별이 보이지 않나?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선생님께서 아기는 건강하다고 하셨고요. 시간이 더 지나야 확실하게 판별되겠지만 지금 확인되기로는 공주님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공주님? 그래. 아마 널 닮아 참 예쁘겠구나. 그래, 공주님이라고. 근데 요즘에도 시간 지난다고 성별이 다르게 확인되기도 하나?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 아직 공주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이르겠구나. 우리 손주가 만약 왕자님이라면 괜히 심술 부릴 수도 있으니까.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설마 싶었죠. 그 전까지 저에게 남자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고 임신 관련해서도 딱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문득문득 두 분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느낄 일들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일들을 넘겼습니다. 또 저를 괴롭혔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달을 품었던 딸을 무사히 낳게 됐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돼 육아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둘째를 가져보지 않겠냐며 임신을 권하셨습니다. 그래도 선영이 너는 애 키우는 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지혜가 워낙 순해서요. 뱃속에 있을 때도 그러더니 태어나서도 엄마를 도와주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지혜가 효녀야. 그런데 애 하나 낳으니까 한 명 더 보고 싶진 않니? 나도 몸만 따라줬으면 우리 한석이 낳고 바로 둘째 가지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졌거든. 둘째 생각은 있는데 지혜가 좀 더 자란 다음에 가지려고요. 제가 연년생에 첫째로 자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막내에게 쏟아지는 부모님의 관심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동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그거야 부모 하기 나름인 거지. 오히려 첫째가 더 잘하고 둘째를 가지면 첫째들이 더 외로워해. 부모가 동생에게 신경 쓴다는 걸 더 빨리 인지한다니까. 원래 애들은 비슷한 나이끼리 묶여서 자라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애들도 덜 외로워하고 부모도 애들 키우는데 쉽다니까. 말 나온 김에 한석이랑 둘째 가지는데 말 좀 나눠봐라. 이 정도면 몸도 다 추스른 것 같은데. 둘째를 가지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원치 않았던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에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분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바꾸길 바라셨고 남편에게까지 자신들 생각을 전하시며 결국 우리 두 사람이 임신을 하도록 유도하셨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묘하게 변한 것도, 둘째 아이를 곧장 가지라고 한 것도 전부 시부모님께서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둘째 아이도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제가 아들을 못 가진 것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배신감도 느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불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그 힘든 시간을 잊게 해줄 딸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한 제 딸아이가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날이었는데 첫째 지혜를 봐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제가 임신한 몸으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야 했습니다. 진료를 다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와 택시를 타기 전 잠깐 한눈 판 사이 내려놨던 딸 지혜가 사라져 있었어요. 하늘로 솟았을 리가 없었고 땅으로 꺼졌을 리도 없었죠. 누군가 아이를 유괴했던 겁니다. 곧바로 길 가던 행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유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신매매가 종종 있었던 때였어요.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자식이 없는 가정의 본인들이 아이를 유괴해 데려가 키운다거나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초기 대응을 빨리 했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아이는 그 사람 손에 이미 없었어요. 아이를 제3자에게 넘겼고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 3자 역시 아동 유괴 브로커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했죠. 아이를 찾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저는 그 충격에 쓰러져 유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의 간호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죠. 딸 지혜를 찾아 나서야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우선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데 온 신경을 쏟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저에게 시부모님께서는 사내 아이도 갖지 못하는 년이 그나마 데리고 있던 자식 새끼까지 잃어버렸다며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매번 병실을 찾아오셔서 혼잣말처럼 혀를 차시며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 결과
저는 결국 둘째 아이까지 잃게 됐습니다. 첫째 딸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몸이 버티질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둘째마저 유산으로 잃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와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움직이셨습니다. 이혼을 시키려고 계획하신 거죠. 남편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부모님께도 무척이나 좋은 아들이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하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범죄였다고 하지만 제 불찰로 겪게 된 딸아이 유괴 사건으로 인해 결국은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요구하는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렇게 또다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됐죠. 남편과 이혼을 한 직후 오갈 곳이 없었던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집 사람들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유산까지 하게 돼 이혼당한 저를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가 된 삶을 선택해야 했죠. 그래도 이혼을 하면서 시댁과 남편에게 받은 돈 때문에 당장 살아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딸아이를 찾는 데 온 시간을 쏟았죠. 교도소에 있는 범인에게 찾아가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며 무슨 단서라도 하나 달라고 했지만 범인은 자신 역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딸아이를 수소문하면서 찾아 나서게 됐죠. 하지만 아이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요. 1, 2년 사이 몰라보게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딸 지혜를 찾는 게 점점 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 전단을 배포하는 걸 제외하곤 아이를 찾는 일을 멈추게 됐죠. 그리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까지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라면 아무것도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 업체를 돌며 저를 받아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일이 김밥집 일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과거에 한참 모자란 삶이었지만 저는 자유로워진 그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딸아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누군가는 내 딸을 훔쳐가면서까지 아이를 바랬으니 그만큼 잘 키워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성하는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은 흘러 저는 40대 중반이 돼 있었어요. 여전히 딸아이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반성을 하고 있었지만 제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번듯한 김밥집 사장님이 돼 있었고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곁을 지켜줬어요. 덕분에 감사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밥집 앞에서 눈에 띄는 사람 한 명을 보게 됐습니다. 길에서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아가씨였죠. 가끔가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겠다며 어린 손녀, 손자들이 폐지를 줍는 건 봤어도 이제 겨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폐지를 줍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제 시선이 아가씨에게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아가씨는 노숙을 하는지 몸도 얼굴도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를 건네주려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나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색이 말이 아니었죠. 젊은 사람이 무슨 딱한 사정이 있길래 길에서 생활하나 싶었던 저는 아가씨에게 박스를 건네주며 말도 걸어보고 물과 김밥도 건네봤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가 먼저 건넨 것들 중 박스만 챙겨갈 뿐이었죠. 어떤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음식도 피하듯이 거부했고요.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려고 하는 아가씨를 보니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스스로 아가씨처럼 고립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혼자가 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세상 마음 하나 붙일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저는 지난 경험들로 인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 언제든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아가씨를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가씨의 친구가 돼주기로 마음먹었고, 그날부터 돌아오지 않는 대답과 상관없이 매일 인사를 건네고 음료 한 병과 김밥 2줄을 억지로 챙겨줬습니다. 당연히 몇 달 동안은 반응이 없었어요. 억지로 챙겨준 음료와 김밥은 바닥에 버려지기도 했고,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저희 가게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직접 아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김밥을 건네주며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계절이 2번이나 변하자 그때가 돼서야 제가 건넨 음료와 김밥을 받아주더라고요. 처음 제가 건넨 김밥과 음료를 받아갈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이제 적어도 밥 한 끼는 해결하겠구나 싶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아가씨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제가 건넨 음식을 받아간 다음 마음의 문을 열어준 행동은 말을 거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고개를 숙여 제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는 거였죠. 점점 마음을 여는 아가씨를 보며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는 조바심이 생겼지만 그럴수록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확 다가가면 아가씨가 놀란 마음에 열고 있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인사와 음식을 건네기만 할 뿐 아가씨를 귀찮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아가씨가 인사를 건네고 있는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제게 잘해주세요? 네? 아유,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 내가 느끼던 감정을 아가씨가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나도 내 삶이 너무 힘들었고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한 사람만, 나를 믿고 응원해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나는 아쉽게도 끝까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가씨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런 사람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말은 한 적 없죠. 오히려 행동으로는 누군가가 다가서려고 하면 피하려고 했고. 그런데 난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행동은 그렇게 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해요. 앞으로도 귀찮게 굴지 않을 테니 지금처럼 김밥 가져가고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요. 가끔 인사 한 번씩만 해주고. 아가씨는 2번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에도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게 조금씩 열어 보였던 마음의 문이 점점 더 빨리 열리기 시작했죠. 저번처럼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진 않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줬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일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던 저는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도 개의치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가씨에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꺼내놓기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인생사 이야기도 아가씨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워낙 말도 탈도 많은 인생이라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가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처음엔 아직 어린 아가씨가 듣기엔 내 인생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고 적나라하게 느껴진 건가 싶어서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에는 꼭 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역시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아가씨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였어요. 아가씨가 저에게 말해준 삶은 이러했습니다. 아가씨는 꼭 어린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동생과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저와 다르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생은 남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다고 했죠. 아니, 차별보다는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기 직전인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동생과 아가씨를 다른 집 아이로 생각할 만큼 다른 행색이었다고 했고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했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도 아가씨는 무조건 모든 일에 잘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조금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실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끝내 아가씨의 부모님은 자식으로서 아가씨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급기야 지울 수 없는 상처까지 줬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이제까지 자신의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을 통해 알려줬던 것이었죠. 아가씨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 양쪽 모두 자신들이 데리고 가겠다던 동생과 반대로 아가씨를 서로에게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씨에게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을 종용하며 이제까지 숨겨왔던 사실을 전했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두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 자신이 입양됐던 아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듣게 됐던 거죠. 과거 아가씨의 양부모의 경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쓰고 병원까지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 그런 이유에서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그렇게 입양해왔던 아이가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가씨를 입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자연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히 구분을 지었던 거죠. 자신들이 낳은 아이와 밖에서 입양을 해온 아이를 말이에요. 또 그때부터 아가씨를 차별하기로 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혼하는 당시에 그 사실을 알려줬던 것도 아가씨를 데려가고 싶지 않으니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누가 먼저 입양을 하자고 했는지 누가 더 애정이 없는지 말하다 그 사실까지 나오게 됐다고 했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의 친자식이 아닌 입양하였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까지 차별을 받았다는 것과 결국 양부모가 이혼하게 됐을 때 쓸모없는 짐을 떠넘기듯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다 큰 성인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양부모에게 듣게 된 아가씨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다고 해요. 가장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때죠. 그 사실을 밝힐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양부모에게 끝없는 배신감을 느낀 아가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무작정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또 길거리로 나와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여학생이 길에 있으니 나쁜 사람들이 꼬였던 거죠. 길거리에 있는 어린 여학생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 일들을 점점 많이 겪게 된 아가씨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세상과 단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아가씨가 겪어온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저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 인생사를 말했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보호자인 양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수많은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제가 겪은 일들은 아가씨가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가씨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면 제가 더 아가씨 곁을 지켜주고 싶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었죠. 이후 아가씨에게 더 열과 성을 다해 잘해줬던 것 같아요. 아가씨도 저에게 경계심 없이 마음을 열어줬고요. 그런 모습에 아가씨의 노숙 생활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가씨만 괜찮다면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방을 내주겠다고 했고 그마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또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알고 지내는 주변 상인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가씨는 그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아가씨에게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가씨는 끝내 거절했어요. 더 강압적으로 하다간 아가씨가 사라질까 두려웠던 저는 더는 제안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아가씨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더 자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와 10년 동안 매일같이 얼굴을 봐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새 아가씨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가씨가 지내고 있던 곳에도 없었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지만 찾아오지 않았죠. 그날 밤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가씨를 찾아다녔고 밤새 걱정을 하다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환경미화원 분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아가씨의 행방을 묻게 됐어요. 나중엔 노숙자분들에게도 아가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아가씨의 행방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습니다.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걱정됐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나 범죄를 당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모르다 보니 어떻게 도움을 구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 혼자 아가씨를 찾아보려 다녔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아가씨가 사라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사히 또 몸 건강히 지내고 있길 기도드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후 시간은 흘러 파지를 줍고 다니던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사라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진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 아가씨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 가게를 찾아오거나 지나갈 때면 종종 그 아가씨 생각이 떠오르곤 했죠. 그리고 부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기를, 몸 건강히 지내고 있길 기도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 김밥을 사러 온 여성분에게 김밥을 내어드리며 그 아가씨 생각이 떠올라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출입문 쪽으로 사장님들이나 탈 법한 검은색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차량 주인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저희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내린 여성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집 김밥이 멀리서 찾아오거나 지나가는 발길을 돌려서 올 만큼의 김밥은 아니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거지 맛으로만 따지면 근처 가격은 비싸도 훨씬 더 김밥 속재료도 좋고 맛있는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급 차량에 부티가 나는 여성분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졌죠.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 부티가 나는 여성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바로 싸서 드릴게요. 저 이제 돈 내야 하는 거죠? 네? 그야 당연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새 저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머리 좀 엉망으로 하면 알아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어머머, 설마 그 박스 줍던? 어머, 이게 어쩐 일이야?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김밥을 받아가던 그 아가씨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다른 것보다 건강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안도감과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가 아가씨를 안아줬죠. 갑자기 어딜 갔나 했어. 혹시 사고는 당한 거 아닌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 마음에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매일같이 얼굴 보던 사이인데, 아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까 다행이네. 그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야. 다행이다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갑자기 왜 말도 없이 없어진 거고. 여기는 무슨 일 있어서 왔어? 엄마, 저 김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참, 김밥. 그래. 내가 얼른 김밥 가져다 줄게. 제 김밥을 먹고 싶어서 왔다는 말에 얼른 김밥을 가져다 주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한 말을 제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나보고 엄마라니. 물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챙겨줬으니 부를 수 있는 호칭이긴 했습니다만 호련이 사라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란 마음에 뒤돌아 아가씨 쪽을 쳐다봤는데 그제야 방금 전 고급 차량에서 내려 부티가 났던 여성과 아가씨가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앞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한 것처럼 몸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아가씨를 다시 보게 돼서 뭉클했고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을 듣게 됐으니까요. 제 배로 아이를 2명이나 가졌었지만 2명 모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별해야 됐던 저로서는 그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 스스로의 불찰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거운 단어였어요. 그래서 감정이 벅차올랐고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가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김밥을 싸면서 말을 돌리려고 했죠. 아유, 부끄럽게 엄마는 무슨.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어?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세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건데. 응? 무슨 말인가 싶어 김밥을 싸다 말고 고개를 들어 아가씨를 쳐다봤는데 아가씨가 조금 전과 달리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나는 엄마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그랬어. 그래, 우리 이제부터 엄마 딸 사이로 지내자. 나야 네가 그래준다면 고맙지. 그러니까 울지 마, 응?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 친딸이라고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라고요. 그땐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이 없어 정확히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아가씨가 5년 만에 부티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이 제 친딸이라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몰라 우선 눈물을 글썽거리는 아가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가씨는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가 먼저라며 저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게를 찾아왔을 때마다 제가 건네준 김밥과 응원의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됐다던 아가씨는 어느 날 문득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행복을 찾아보겠다며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노숙 생활을 접고 지내던 곳을 떠나 노숙자 쉼터에서 소개시켜준 일자리를 다니게 됐다고 했어요. 지내던 곳을 떠나기 전 저에게 인사를 건네려고 했지만 혹시나 인사만 거창하게 하고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됐던 아가씨는 꼭 행복한 사람이 돼 다시 돌아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쉼터에서 소개시켜준 일을 하게 됐고
일이 적응된 후로는 다른 일도 시작하며 돈을 모았다고 해요.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겠다는 게 아가씨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했죠.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대학에 가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당시보다는 보는 시야가 넓어질 테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자. 만약 대학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자 싶었죠. 그래서 대학을 목표로 1년 동안은 죽어라 일하고 또 1년 동안은 일과 검정고시 공부를 병행했어요. 다행히 검정고시는 1회차 때 한 번에 합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말이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난 뒤 수능 시험 준비 중이던 아가씨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웹툰 관계자인데 우연한 기회에 아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봤다면서 혹시 자신의 회사 플랫폼에서 연재를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일을 하다 쉬는 시간 생기거나 집과 직장 또 학원을 이동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심심풀이로 만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만화를 일기장으로 쓰던 블로그에 틈틈이 올렸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올린 그 만화를 웹툰 관계자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고 연락을 줬던 거죠. 웹툰 플랫폼에서 메인으로 연재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웹툰 플랫폼 내에 여러 작가들이 경쟁하는 곳에서 연재를 하다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를 끌면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메인 연재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좋은 제안이긴 했지만 수능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긴 고민 끝에 결국 웹툰 작가로서 도전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원래도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따로 미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웹툰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렸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메인 연재로 전환되지 않은 작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가씨는 연재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메인 웹툰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웹툰이 사람들에게 꽤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도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2편의 웹툰을 끝마치고 나니 경제적인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도도 높았다고 했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수록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 노숙 생활을 청산하며 다짐했었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따로 휴가도 없이 매주 혼자서 웹툰을 연재하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는 웹툰 자료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 찾아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재하고 있던 웹툰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저를 찾아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또 연재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고요. 사람을 고용해 제 딸을 찾아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시도해서 손해보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큰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한 아가씨는 오랜 추적 끝에 제 딸을 유기하고 팔아넘긴 남자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 딸의 행방에 대한 끈질긴 질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남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인 저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분명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유아 매매 브로커가 아니었다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누군가가 큰 돈을 제시하고 의뢰를 하길래 그 범죄를 하게 됐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이의 조부모였다고 했어요. 자신들 집안의 며느리를 내쫓아야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남자한테 의뢰했다고. 자기 역시도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마음에 걸렸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큰 돈을 제시하는 그 의뢰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요. 거기다 아이를 유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다 준다고 하고 만약 일이 틀어져서 잡힌다고 해도 선처해주겠다고 하니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유괴를 계획했을 당시에 이미 아이 조부모 측에서 그 아이를 보낼 곳까지 알아봐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부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낸 곳을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 평범한 가정으로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간절히 필요하던 불임 가정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 아이를 보낸 가정의 부모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를 건네줬는데 저희 양부모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그 남자한테 그 당시 부모들 특징에 관해서 물어봤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싶어서 저희 양부모를 찾아가 확인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딸인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는 제 딸을 10년 동안 코앞에서 보고 있었으면서도 몰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쳐서 까무러칠 것 같았어요. 당연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기도 했죠. 영영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딸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도 못 알아본 나 자신이 미워서 내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해 알고 있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제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건지 저는 혼절에 잠깐 정신을 잃게 됐죠. 다시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땐 딸아이가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딸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안아주려고 했죠.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어. 우리 지혜 고생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몸 건강히 살아있어줘서. 못난 엄마 만나겠다고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저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왜 나한테 미안해해요. 엄마도 피해자인데. 아니야. 엄마가 널 지켜야 했어. 엄마가 널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네가 그 집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면 길에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부 다 엄마 탓이다.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를 미워하렴. 네 인생을 힘들게 한 엄마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미워하려고 여기로 왔겠어요? 나 엄마가 제 친어머니라는 걸 알고 정말 기뻤어요. 제 인생에서 또 제가 가장 최악인 상황일 때 제 곁에서 저를 누구보다 신경 써주시던 엄마가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너무 기뻤다고요. 그리고 저 잃어버린 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사람들이 마음먹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날이 아니었어도 분명 언젠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짓을 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엄마를 찾고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꿈 같으니까.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엄마 못 찾았을 거고 아직도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와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우리 딸 그 힘든 시간 다 견뎌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날 찾아와줘서. 엄마가 우리 지혜 안아봐도 될까? 지혜도 엄마 안아주겠니? 엄마도 참, 어느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는데 허락을 받아요. 이제 안고 싶을 때 안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세요. 제 허락받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안아줄 거라고요. 그렇게 저와 딸은 서로를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은 제가 딸에게 가진 죄책감이나 저 스스로 가졌던 후회가 섞여 있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딸과 다시 만나게 된 기쁜 마음에 흘렸던 눈물이었죠.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친자 검사를 받게 됐고, 모녀 관계가 99% 확실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기 전에도 불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만 그 결과를 받고선 만약이라는 말조차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쓸 수 없다고 생각돼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결과라고 생각돼서 그 결과지를 보기만 해도 마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와서 그런지 우리 모녀 관계를 망가뜨려 놓은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딸과 함께하게 된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자고 말했죠. 나도 지혜 네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 지옥불에 빠뜨리고 싶어. 그보다 더한 것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복수하겠다고 낭비한 시간은 아깝지 않겠니? 난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사람들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워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자.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쓰자는 거야. 너랑 나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으로 인해 알고 있잖니. 같이 보낼 수 있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 남은 시간을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사용하기로 하자, 지혜야. 제 뜻을 이해한 딸은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제 뜻에 동의해줬고, 저희 모녀는 지금까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일찍 나가 김밥 장사를 하고 있고요. 딸은 작업실과 집을 오가며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아니에요. 우선 우리 모녀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점심이 지나면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딸이 작업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도와줘요.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뭐든 돕고 있죠. 보통은 딸아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요즘은 저도 빈 시간에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냥 딸과 무엇을 딱히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하루를 공유한다는 게 행복하기만 하네요. 저는 저에게 벌어진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노숙자였던 딸을 돕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 저처럼 안타까운 사연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길 바란다면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러니 뭐든 많이 베푸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